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한양에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약방은 한양에서 제일 큰 약방으로 늘 손님으로 문전성시였습니다. 하루는 해진 옷에 집신을 신은 한 노인이 아침부터 느닷없이 약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 듯한데 가세 도포를 쓴 모습이 양발은 같았지요. 그런데 노인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점심때까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약방 손님이 뜸한 틈에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여쭙는다는 게 여긴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내가 이곳에 누구와 만나자고 약속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귀댁 전방에서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미안하오. 무슨 미안할 것까지야 있겠소이까? 그래도 점심때가 되었으니 약방 주인은 노인을 두고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점심을 함께 먹자고 청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거절하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저자에서 밥을 한 그릇 사 먹고는 다시 왔습니다. 노인은 아까처럼 그 자리에 또 눌어붙은 듯 앉아 있다가 약방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지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약방문을 열자 어제 그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약방 한켠에 자리하고 앉아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으나 기다린다는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니웃니웃 저물어가 약방문을 닫으려 할 때였지요. 웬 사내가 약방문으로 뛰쳐들어오더니 약을 달라 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처가 막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갑자기 넘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 좋은 약을 지어주셔서 딱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구려. 그러자 약방 주인이 성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을 보겠나? 여기가 약을 파는 곳이지 의원인가? 약을 파는 사람이 의술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무작정 약을 달라니 아무 약이나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나? 어서 의원에게 가서 약방문을 알아가지고 오시게. 그러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약을 지어주지 않겠나? 원체 나는 의원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외다. 그러지 말고 약 한 첩지요. 죽는 사람을 살려줍시오. 약방 주인도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무작정 사람이 아프니 약을 달라니 아무 약이나 줄 수도 없고 사정은 딱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곽향정 기산 3첩만 먹으면 차차 차도가 있을 것이요. 곽향정기산이라니요. 약방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약이 체한 것을 내리게 하고 응어리를 푸는 처방인데 아는 산모에게 쓰다니 그건 얼음을 써야 할 때 불을 쓰는 셈이외다. 손님은 그저 입버릇이 되어 외우는구려. 그러나 노인은 또 곽향정기산만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약사러 온 사람은 안달이나 졸랐지요. 일이 급하오니 그 약이라도 제발 좀 지어줍시오. 그러고는 약값으로 돈까지 내놓으니 주인은 할 수 없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약방이 열자 노인은 제 집인양 약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죠. 누굴 기다리길래 저리 출근을 하는지 약방 주인은 궁금하기도 하였지만 장사 준비에 바빠 그러려니 하고는 노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약방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들이닥칩니다. 어제 여기서 약을 지어간 사람 중에 소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그의 아내가 한창 아이를 낳다가 거의 죽게 된 것을 이 약방에서 좋은 약을 지어다 먹고 살아났소이다. 틀림없이 훌륭한 의원이 있다기에 식전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3살짜리 내 아들이 지금 마마를 앓고 있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 몹시 급합니다. 좋은 약을 써서 좀 살려주시지요. 이야기를 듣고 온 손님의 사정을 듣고 노인은 또 약을 처방해 줍니다. 곽향정 기산 3첩만 쓰면 알도리가 있지.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약방 주인은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백성들이란 약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튼튼한 사람이 그 약을 쓰면 혹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르나 3살배기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마마라는 병은 어제 그 산모와는 전혀 다른 병 아니오.
그러하나 곽향정기산 새 첩만 쓰면 알도리가 있지. 옆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급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당장 그 약이라도 좀 주시오. 약방 주인은 손님이 성을 내며 약을 달라 하자 또 그 약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을 받아간 남자는 얼마 후 황급히 다시 찾아왔죠. 고맙습니다. 그 약을 받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더니 바로 열이 내리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 안에 퍼져 약방 앞은 문전성시입니다. 노인은 누구에게나 다 곽향정기산 처방을 주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낫지 않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양의 아픈 사람은 모두 곽향정기산 처방을 받고 나았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노인은 약방에서 떠난 적이 없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린다는 사람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정승의 아들 하나가 건장한 말을 타고 약방문으로 들어섰죠. 약방 주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온 집안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쓸고 닦으며 정승의 아들을 접대하느라 호들갑을 떨었지만 노인만은 한쪽에 앉아서는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아들이 약방 주인에게 말했죠. 부친이 아프셔서 놓은 지 이미 몇 달이 지나 온갖 약을 다 썼지만 효험은 없고 원기만 점점 쇠약해지시네 그려. 어제 어이에게 들려 물어보니 보약을 쓰라고 하는데 어이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효가 다 빠진 묵은 약재를 써서는 소용이 없으니 꼭 직접 약방에 가서 새로 캔 약재를 특별히 골라 처방대로 잘 지어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기에 내가 이렇게 직접 왔네. 정승집 아들의 말을 들은 약방 주인은 품질이 좋은 약재들을 골라 처방대로 약을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승집 아들이 아까부터 가만히 보니 약방 한쪽에 꾀죄죄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영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 약방 주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꾀죄죄한 노인은 뭐하는 사람인가? 그 말에 약방 주인은 요즘 약방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정승집 아들은 노인 앞으로 다가가서는 부친의 증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좋은 약 처방을 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번엔 어떤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노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곽향정기산이 제일 좋은 줄로 아오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던가요? 정승의 아들은 미친 사람을 본 것 마냥 씩 웃으며 물러나서는 약방 주인이 지어준 약을 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승의 아들은 종들에게 즉각 약을 다리게 하고는 부친에게 가서 문안을 드렸죠.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약방에서 본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승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의 처방을 받고 병을 나았다니 그 약을 나 또한 먹어보고 싶구나. 어차피 곽향정기산이라 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가벼운 약이 아니더냐. 사실 재상이 듣기엔 노인이 보통의 사람이 아닌 듯했죠. 허나 오랫동안 앓던 아버님께 어떻게 길을 흩어지게 하는 약을 드리겠습니까? 어이도 그러한 처방을 내린 적이 없는데 약방 노인의 말을 듣고 차마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곽향정기산을 놓고 아들은 물론 문객과 종들까지도 모두가 그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요. 정승은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하인이 약을 다려 들어오자 정승이 말했죠.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았으니 아직은 침방에 가져다 두어라. 밤이 되자 재상은 아들이 지어온 약을 남모르게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아들 몰래 하인을 불러 약방에 가서 곽향정기산 세 첩을 지어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한꺼번에 큰 솥에 다리게 하고 3번에 나누어 먹었죠. 정승이 첫 새벽에 일어나 앉으니 과연 정신이 깨끗하고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아들이 아침 문안을 오자 정승이 말했죠. 오늘 아침 묵은 병이 이젠 다 나았다. 어이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과연 어이의 의술이 그리 뛰어나니 어이가 되었나 봅니다. 아들이 어이를 칭찬하며 기뻐하자 정승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아니다. 내가 말한 약방의 그 훈장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나 참으로 신령한 의원이로다. 정승은 이어 약을 쏟아버리고 곽향정기산을 다려먹은 일을 말하고 나서 아들에게 일렀지요. 몇 달 동안 앓던 병이 하루아침에 얼음 풀리듯 하였으니 그 은혜가 크구나.
내가 아무쪼록 가서 그를 맞아 오는 게 좋겠다. 아들은 부친의 명을 받고 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비웃던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같이 집으로 가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옷자락을 떨치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성 안에 잘못 들어왔다가 이런 망측한 말을 듣는구나. 내가 어찌 그대 집에 문객이 되겠소? 만날 사람 다 만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소. 노인은 그렇게 성을 내며 황망히 가버렸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노인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정승의 아들은 정승에게 약방에서 노인을 만나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지요. 정승은 그 말을 다 듣고는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그 노인의 지조에 더욱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임금이 병이나 앓기 시작하더니 그 증세가 점점 심해만 갔죠. 궁궐의 내의원들도 손쓸 발을 몰라 하니 온 조정이 다 난리였습니다. 정승은 그때 내의원 제조로 있던 차라 마침 훈장에게서 느낀 바가 있어 임금의 병을 진찰하는 자리에서 임금에게 노인과 곽향정기산 이야기를 꺼냈지요. 대개 의서에 이르기를 어느 해이든 해에 따르는 운수가 있어 그것이 순환하며 일시에 온갖 병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병의 유형은 달라도 병의 근원은 그 해의 운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승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이뿐만 아니라 내의원 의원들 그 누구도 내 병의 병명조차 모르지 않소. 병도 모르고 이약 저약 올리지 말고 정승의 말처럼 곽향정기산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질 않을 것 같소. 먹는다 하여 그리 해로울 것은 없는 것 아니요. 임금의 말에 의원들이 곧 곽향정기산을 다려 임금께 올렸죠. 과연 이번에도 효력이 통했을까요? 정말 그 약을 쓴 다음 날로 곧 임금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임금은 더욱 감탄하며 그 노인을 찾아내라고 하였으나 끝내 간 곳을 알 수 없었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밤잠 못 이루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풀릴 때도 있지요. 그래 때론 나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둘러싼 주변 상황도 보아야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한 사내가 말을 달려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주막은 멀어 사내는 마음이 급했는지 말에 연신 채찍질을 해댔죠. 그런데 맑은 하늘의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즈음에 멀리 한 마을이 나무 숲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말을 몰아 그 마을 어떤 집에 가서는 하룻밤을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여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사내는 주인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밤이 가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문득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처량한 울음소리에 놀라 주인에게 물었지요. 밤중에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저리도 처량합니까? 저 건너집에 몇 년 전에 한 양반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늙은 부부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딸 네 식구였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그 영감이 품팔이로 그날그날 연명하여 오다가 얼마 전에 그 영감 부부와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한꺼번에 다 죽고 어린 딸만 남았지요. 그런데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어 송장셋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아마 그 처녀의 곡소리인 것 같소이다.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새벽 몇까지 들려왔지요. 어찌나 서럽고 슬픈 울음소리인지 사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밝고 비도 그치자 사내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찬바람이 휘돌며 고요하기만 하였지요. 계시오? 개 아무도 없으시오. 사내가 문 밖에서 소리치자 한참 만에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을 어떤 어른이 찾으시오니까. 처녀는 비록 주림과 슬픔에 지치고
풀어헤친 머리, 때국이 흐르는 얼굴, 해진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하였으나 타고난 자질이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에게 그 집 형편을 자세히 들은 뒤 행장에서 돈을 꺼내어서는 사람을 시켜 장례에 쓸 천과 관을 사서 집 뒤뜰에 시체 셋을 차례로 묻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외로운 처녀가 의탁할 친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사온데 성명은 아무개요. 아무 고을 아무데 산다 하오나 혈혈단신 어린 몸으로 먼 길에 갈 수도 없고 지금 대인의 은덕으로 부모 동생의 시체를 묻었으니 제한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무슨 한이 있겠나이까.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오며 다른 길은 없사옵니다. 말을 들은 사내는 처녀를 위로하고 곧 가마를 세내고 가마꾼을 얻어서 처녀를 태워 호남 외삼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내가 가진 돈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죠. 사실 사내는 어려서부터 일찍 무과 과거를 보아 급제도 하였고 집안 재산도 넉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했는데도 벼슬을 얻지 못하여 고을에서는 그냥 선달로 불리었죠. 그는 벼슬길을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양 땅에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옷도 잘 차려입고 수레찜 장사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번 돈과 귀중한 물건들을 한 바리씩 싣고 가서 양반집과 건달배들에게 뇌물과 비용으로 쓴 것이 실로 막대하였습니다. 하나 언제나 헛수고만 할 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 해 또 한 해 그러는 동안에 재산만 탕진하였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벼슬자리 하나 얻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심정으로 남은 밭대기 하나를 팔아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방금 전 처녀의 가족을 장례 치러주고 가마를 세놓은 돈이 그 돈이니 말입니다. 사내는 모자라는 노자를 보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말을 5, 60냥에 팔고 걸어서 구차하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관을 정하고 한양의 친지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을 본 친지들은 누구도 사내에게 벼슬길을 주선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병조 판서에게 한번 진정이나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의 세월이 3년이나 흘렀지요. 여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외상밥을 먹으며 당하는 수모란 이루 말할 수 없고 옷을 지어 입을 길도 없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노자 돈이 없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성근은 마지막으로 한번 병조 판서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나 거듭 병조 판서 집을 찾아 만나 뵙기를 청하였으나 갈 때마다 손님이 있다, 사고가 있다 해서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소문을 들어보니 병조 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나이 80이 지났으나 기력이 아직 왕성하며 뒷사랑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노인이라도 만나보면 혹시 무슨 수가 생길까 하고 가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사내는 집 근처에서 온종일 방황하다가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자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의 뜰은 깊고 복잡하여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리 높지 않게 새로 쌓은 담 하나가 있어 그 편이 아마도 동지공이 있는 처소일 것만 같았습니다. 어차피 손살을 거둘 수는 없으니 목숨 걸고 넘어가 보자. 사내는 뜰 안에 담을 하나 더 넘어 들어가 가만히 엿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거기가 뒷사랑인 듯 방 안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있고 고요한 것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잠깐 열리며 누가 나왔습니다. 밤은 삼경, 달빛은 한마당 가득 찼는데 사내가 으슥한 곳에 깊숙이 숨어 살펴보노라니 한 노인이 뜰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필시 동지 공이로구나. 사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나와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노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지요.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온 것이냐? 도적이 아니고야 들어올 수 없을 것일 터인데. 소인은 호남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아직 아무 벼슬도 받지 못하옵고 한양을 오르내리다가 가산을 탕진했사옵니다. 위로 부모를 섬기며 아래로 처자를 기르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없어서 어버이를 떠나고 고향을 버린 지 이미 여러 해 되옵나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노자돈도 없을 뿐 아니라 여관에서 걸식하고 있는 처지라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옵나이다. 병조 판서 대감께 한번 진정코자 하였사오나 대감 한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도무지 방도 생각나질 않아 일이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인의 처지 절박하여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어리석은 꾀로 감히 담을 넘는 짓을 하였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높으신 분부를 기다릴 뿐이옵니다. 차근차근 말하는 사내를 바라보던 노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웃음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고 목을 내놓는 일을 못하러 한단 말인가? 그대는 내 자식을 보려는 것 같으나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고 또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라. 사내는 우선 노인이 웃는 것을 보고 안심하여 기대를 가지고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원래 밤잠이 없어 밤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홀로 앉아 밤을 보내는 것이 매우 적적하던 터에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노인과 사내는 하인을 시켜 술과 안주를 내어 먹으면서 날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벌써 훤히 밝아오자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사오니 소인은 물러가겠나이다. 종종 들어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으나 출입이 매우 어려워 정성을 이룰 길이 없겠습니다. 꼭 나갈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외딴 뒤 사랑에 홀로 종일 가도 말동무 없거늘 자네가 나를 동무하여 줌이 어떠한가? 사내는 은근히 기뻤으나 겉으로는 불안하고 거북한 척하니 노인은 굳이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뒷방에서 먹고 자고 노인과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었지요. 병조 판서가 올라올 때에는 노인이 사내를 잠시 옆방에 피하게 하는 외에는 밤낮으로 노인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지요. 하루는 동지 노인이 청하였습니다. 그대는 한양에 자주 오갔으니 경험한 게 많을 터라. 눈으로 본 일, 귀로 들은 것들을 들려주게. 사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과거한 뒤 벼슬을 한자리 해보겠다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서울살이를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 논밭을 팔아가지고 올라오다가 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한 일까지 앞뒤 사실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지 노인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웬일인지 아침 저녁 식사가 더욱 달라졌고 이튿날 병조 판서가 올라왔을 때도 노인은 전과 달리 무인을 불러내어 병조 판서에게 인사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병조 판서는 특히 새 주검을 묻어준 일을 자세히 묻고 또 물었지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친해온 사람 같으니 지금부터 어려워 말고 자기를 만나 달라는 뜻을 간곡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에 동지 노인이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여 사내는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따라 나섰습니다. 처마 밑을 휘돌아 뜰을 지나 아담하게 꾸민 한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를 정하고 앉았습니다. 사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였지요. 이윽고 계집종이 방문을 열자 단아한 젊은 부인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더욱 놀랍고 의아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머뭇머뭇 물러나려고 하는데 동지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으니 그대로 앉아있게. 사내는 까닭 모를 이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무거워진 머리만 푹 숙이고 불안스럽게 앉아 있노라니 그 부인이 사내를 향하여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의아한 사내는 황망히 일어나 답례하였으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여 감히 눈을 들어 부인을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인은 입을 열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인은 소녀를 모르시나이까? 대인께서 높고 깊으신 은혜를 베푸시어 제 부모와 동생의 새 시체를 안장해 주시고 또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어린 저를 멀리 외가까지 데려다 주신 덕택으로 소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데다 슬픔에 쌓여 있어 대인이 사시는 곳과 성함을 묻지 못하였사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 자나깨나 가슴 깊이 맺혀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한탄스럽던 차에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옵니까? 하늘이 도우셔서 이렇게 기이하게 대인을 만나 뵙게 되어 소녀가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되었사오니 이제야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비로소 그 부인이 자기가 구원해준 바로 그 처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병조 판서가 작년에 아내를 잃고 그 처녀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처녀는 판서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항상 은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지 노인과 판서도 누군가의 의로운 일을 감탄하고 있던 차에
사내를 만나 그의 말이 부인의 말과 서로 들어맞아 놀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판서는 무인을 위하여 담을 사이에 둔 집 한 채를 사서 사내의 가족들을 호남에서 데려다가 단란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사내를 선전관으로 썼습니다. 또 판서가 사람을 대할 적마다 사내의 특출한 의협심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여 조정의 모든 정승들이 감탄하고 서로 찬양하여 벼슬이 어영중군의 아장까지 승진하였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답을 생각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며 또한 다른 이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니 하늘이 감탄하여 돌 모두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다면 무릇 보이지 않는 복을 놓치는 이치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 시골 어느 마을에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함께 동문수학하며 우애 좋게 지냈죠. 하루는 글 공부를 마친 세 친구가 냇가에 모여 앉아서는 각자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가문을 빛내 후대에 내 이름을 길이 남길 것이네. 자네들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을 듣자 두 친구는 머뭇거리다 먼저 한 친구가 이야기했죠. 글쎄 자네의 뜻은 그럴지 모르나 나는 벼슬에는 관심이 없네. 그저 고향 땅에서 부인도 얻고 자식도 얻어 무탈하게 평생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나는 입신양명이니 유유자적한 삶에는 관심이 없네. 그냥 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묻지 말게나. 두 친구는 묻지 말라니 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얼르고 달래 억지로 물으니 마지못해 대답했지요. 나는 이 작은 나라에 그것도 구석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늘 안타깝기만 하다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이 가질 않고 양반이니 백정이니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네. 나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려 하네. 큰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깊은 산골에 살면서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부패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살고도 싶네. 문 안에는 임금이 살지만 깊은 산속에서는 내가 임금처럼 노래하는 소리꾼과 춤 잘 추는 무희를 거느리며 산의 진미도 마음껏 먹을 것이네. 허허, 이보게. 지금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소리인가? 두 친구는 껄껄 웃으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며 꾸중을 했지요. 그렇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입신양명의 꿈을 품었던 친구는 그 뜻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고,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친구는 그 뜻대로 고향에서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낳아 살았지만 가난하여 늙기니 걱정인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두목이 되겠다는 친구는 소식이 끊겨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고향에 살고 있던 친구가 식솔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니 친구인 황해도 관찰사에게 돈이라도 좀 빌려볼 요량으로 거지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옛 친구가 감사가 되었으니 옛정을 생각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날을 가 황해도 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내가 말을 끌고 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소인은 감사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이 말을 타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 그 친구가 어찌 내 오는 것을 알고 이리 사람을 보냈단 말이오? 다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비가 말에 오르자 사내는 말 고삐를 잡고 어디론가로 하염없이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몇 리를 가니 큰 나무 아래 또 다른 사내가 기다리고 있고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하던 차에 옳다커니하고 술과 안주를 먹고는 다시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선비가 이상하여 물어보았지만 사내는 여전히 가보면 알 거라며 똑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말은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이끌려 들어가니 선비는 무섭기만 하였습니다. 대체 얼마만큼 더 가야 하는 것이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을 보시지요. 사내의 말에 선비가 앞을 보니 깊은 산 가운데 인가가 즐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붉은 대문 앞에 말이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한 여인이 나와 인사하였지요. 오래 기다렸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여인의 모습은 정말이지 아름다웠습니다. 양귀비가 있다 한들 지금 눈앞에 여인만큼 황홀하게 아름다울까요? 선비는 홀린 듯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지요. 중문을 3개나 지나 뜰로 들어가니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세와 위압감이 드는 풍채에 황금실로 술을 놓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중국의 천자가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절을 하였지요. 그러자 사내가 웃으면서 선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복에 그동안 잘 지냈는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동안 잘 지냈냐는 말에 선비는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래 가만히 보니 바로 어릴 적 동문수학하던 도둑의 대장이 되겠다던 그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인가? 10년 전 헤어진 뒤로 종적을 몰랐는데 이런 곳에 있다니 참 뜻밖이네 그려. 그 옛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지금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다네. 사람이 태어나서 어찌 공명을 이루는 데 뜻을 두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 팔이나 개처럼 굽실거리며 평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죽임을 당해 그 시체는 아무데나 버려지고 처자는 노비가 되니 이 어찌 바람직한 세상이라 하겠는가? 나는 지금 더러운 세상을 벗어나 깊은 산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네. 나를 따르는 무리가 전국 각지에 수만 명이고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남의 주머니를 더듬는 좀도둑과는 다르다네. 나의 부하들은 팔도에 두루 흩어져 탐관오리의 재물을 반드시 빼앗으니 권세와 부귀가 왕이나 재상보다 못하지 않네. 사람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는가. 그저 유유자적하며 살 뿐이네. 친구가 술상을 올리라고 하자 미녀들이 꿇어앉아 술상을 올리는데 사내 진미가 그득했지요. 술이 좋고 안주가 풍성하니 선비와 도적 친구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마음껏 술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도적 친구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황해도 관찰사를 만나려는 까닭이 그 친구로부터 무엇을 좀 얻으려는 건가? 부끄럽지만 그렇다네. 내 고향에 홀로 남아 선비라고 방에 앉아 책만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식솔들이 끼니를 굶는 날이 밥 먹는 날보다 많아지고 아파도 돈이 없어 약도 잘못 쓰는 신세인이 어찌하겠는가? 자네는 그 친구의 됨됨이를 어찌 모르는가? 설사 그 친구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자네가 필요한 만큼은 아닐 것일세. 여기서 며칠 더 머물렀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그렇지 않을 것이네. 같이 공부할 때의 정을 그 친구가 어찌 잊었겠는가? 괜히 가서 낙담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가지 말게나. 그러나 선비는 끝까지 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네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네. 며칠 더 머무르고 선비가 떠나려 하자 도적 친구는 선비가 처음 올 때처럼 말에 태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비에게 당부했지요. 자네, 황해도 관찰사를 만나더라도 절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일세. 나에 대한 말을 입 밖에 내는 날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자네를 살려둘 수는 없을 것일세. 그리고 황해도 관찰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것이니 말 조심해야 할 것이네. 그런 걱정 마시게. 친구로서 어찌 자네를 고발할 수 있겠나? 도둑 친구는 말을 타고 마을 입구까지 나와 선비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마부가 끄는 말을 타고 산을 벗어나 큰 길까지 내려갔죠. 거기서 마부와도 작별하고 홀로 황해도 가명을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황해도 가명에 도착한 선비는 자기가 한 약속과는 달리 감사를 만나자마자 낮은 소리로 도적 친구를 밀고 했습니다. 이복의 자네는 소시적에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 그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였지. 그래 자네는 그 친구 소식을 아는가? 지금 자네 관할인 황해도 도내에 있는데 큰 도적이 되었다네. 원래 그 친구 소원이 도적이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 친구에게 수만 명의 수하가 있다는데 지금은 모두 각처에 흩어져 있다 하더군. 지금 그 옆에 있는 졸개들은 많지 않고 모두 오합지졸이니
내게 날래고 용맹한 병사 수십 명만 빌려주면 당장 잡아서 가명으로 데려오겠네. 그 말을 들은 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도적의 두목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지역에 큰 폐를 끼치지는 않았다네. 또 자네의 용기와 지략으로는 그 친구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공연히 화를 자초하려 하는가? 자네는 여기서 그냥 쉬다가 돌아가게나. 그러자 선비가 발끈 성을 내며 말했죠. 큰 도적이 돈에 있는데 이곳을 다스리는 자네가 알고도 잡지 않아 도적에게 백성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자네가 내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한양으로 가서 의금부에 자네의 반역을 고발하겠네. 관찰사는 하는 수 없이 황해도 가명의 병사 수십 명을 내주어 도적을 잡으러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선비는 병사들을 인솔해서 도적 친구가 있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매복하게 하여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너희는 잠시 기다려라. 그렇게 선비가 조금 걸어가니 저번에 말을 끌고 와 맞이해 주었던 사람이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옳다커니하고 다가가 하는 척했지요. 그러자 산에는 도적 친구가 선비를 모시고 오라 하여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사내가 전처럼 말을 끌고 오지 않은 것이 이상했지만 뒤에 수십의 군사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리더니 잡아라 하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도적이 달려들어 선비를 밧줄로 꽁꽁 묶고는 끌고 갔습니다. 선비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끌려가 도적 친구를 우러러보았지요. 도적 친구는 잔뜩 화가 나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낯으로 나를 그리 보는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가? 내가 경고하지 않았던가? 내가 황해도 가명에 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그곳에 가고자 하였으니 천치 바보라도 너의 속셈을 알아차릴 것이다. 너는 나의 이를 황해도 가명에 발설하였으니 떠날 때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고도 어찌 그 혀를 놀리느냐? 그러자 선비가 발뺌을 했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네. 자네는 어디에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나를 의심하는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적 친구가 졸개들에게 호령하였습니다. 여봐라, 황해도 가명 병사들을 대령하여라. 말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밧줄에 묶인 채로 끌려 나와 엎드렸습니다. 도적 친구가 그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뒤를 따르던 저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그러자 선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다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만 했지요. 너 같은 썩은 쥐새끼 따위의 피로 어찌 내 칼을 더럽히겠는가? 곤장을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도적 친구는 졸개를 시켜 곤장을 10여 대 때리고는 대신 황해도 가명의 병사들은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적 친구는 병사들에게 은전 20냥씩 주어 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고생이 많았다. 무엇하러 이 사람을 따라왔느냐? 돌아가서 너희 상관에게 전하여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째째한 인간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이야. 도적 친구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창고에 있던 재물과 비단, 온갖 무기와 그릇 등을 꺼내어 말의 식고 등에 짊어지게 하고 창고와 집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적 무리는 연기와 함께 사라지듯 모두 사라졌지요. 황해도 가명 병사들과 선비는 털레털레 가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해도 감사는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다 듣고는 선비에게 노잣돈도 안 되는 조금의 전별금을 주며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허망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선비가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은 이사를 가고 흔적조차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어물어 자기 집을 찾아가니 전에 살던 집과는 다르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식구들이 살고 있었죠. 놀란 선비가 아내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오히려 아내는 황해도 가명에 있을 때 편지와 함께 많은 재물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 편지를 꺼내어 보니 필체가 자기와 비슷하기는 하나 자기가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그것은 어릴 적 동문수학하던 도적이 된 그 친구의 필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어찌 그리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지
선비는 옛 생각에 부끄럽기만 하였지요. 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저리 망신을 당하는가 봅니다. 배고프니 염치가 없어지고 은혜를 모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은혜를 모르고 염치가 없으니 배고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대항해 싸우다 순절한 고경명에게는 고유라는 남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유는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친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중 경상북도 고령 어떤 시골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유의 출신을 아는 데다 고유가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그를 막대하지 않고 항상 고도령이라고 정답게 불렀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서 달을 넘기고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웃에는 관청에서 일하는 좌수 박 씨가 살았습니다. 박 씨는 관청에서 아전들의 우두머리인 좌수였지만 워낙 박봉에 일찍 상처한 후 어여쁜 딸 하나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박 좌수의 딸은 어질고 사리에 밝기도 하며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으니 혼기가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딸을 달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도령도 그런 박 좌수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하루는 고도령이 박 좌수의 집마루에서 박 좌수와 더불어 장기를 두게 되었는데 고도령이 박 좌수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좌수님, 우리 내기 장기 한번 두시지요. 내기, 그거 좋지. 그런데 무엇을 걸고 내기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지면 삭전 없이 좌수님네 일을 3년 동안 해드리고요. 좌수님이 지면 저를 사위 삼아 주시기로 하시지요. 고도령의 말에 좌수는 벌컥 성을 내며 장기판을 엎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내 젊어서 상처하고 홀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어찌 자네 같은 머슴꾼에게 주겠는가? 무슨 당치 않은 소리야? 원 당치도 않는 소리를. 좌수는 화가 잔뜩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고도령도 겸연쩍어 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좌수의 딸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불편하신 일이 계셨기에 거듭 당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좌수는 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저 고도령 좀 봐라. 나더러 저를 사위 삼아 달라고 하니 참으로 가당치 않은 소리가 아니고 무엇냐? 아버지, 고도령이 지금은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본래는 명문사족이었고 사람이 매우 진실하여 모두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뒷날에는 잘 될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 사위를 삼으신다면 우리 집에 다행한 일인데 무슨 당치 않을 것이 있습니까? 좌수는 딸의 말에 또 고리 몹시 나서는 아무 말도 않고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딸도 고도령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찌 알았는지 여럿이 술을 사가지고 찾아와서는 고도령을 사위로 맞으라 권하였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설득하니 좌수는 설득에 못 이겨 마침내 고도령과 딸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첫날 밤 좌수의 딸이 고도령에게 간곡히 말하였죠. 서방님, 청컨대 10년의 기한으로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첫날 밤 뜬금없는 신부의 청에 고도령은 그러마 약속하였죠.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으니 오래 고생은 안 하실 줄 생각됩니다. 하물며 당신은 선비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눈으로 글자 한자 못 보시고 선조의 명망을 떨어뜨리고 계시오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 아닌가요? 저는 지금부터 날마다 길쌈을 해 살림을 할 테니 당신은 지금부터 집을 떠나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다시 만나기로 서로 마음에 굳게 새기시지요. 그 기간을 10년은 잡아야 할 것이오니 10년 안에는 서로 만나지 말기로 굳게 맹약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혼인 첫날 밤부터 헤어지자니요. 신부의 말도 옳은 말이지만 고도령은 난처하기만 하였습니다. 부인의 말은 천부당 만부당 옳은 말이오. 허나 까막눈인 내가 어느 세월에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소. 아닙니다. 뜻을 세운 자 반드시 성공한다는 옛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성심을 다해 10년을 하루같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으리까? 신부는 고도령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허나 가진 거라곤 두 주먹뿐이오. 학비가 없으니 어딜 가서 공부를 하겠소? 그것이 막연하구려.
제가 이미 짜둔 배가 두어 필이 있으니 내다 팔면 우선 공부할 미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닭 울기를 기다려주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신부는 말을 마치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더니 괴짝 문을 열고 배두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고유는 신부와 이별하고 결연히 떠났습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었지요. 고유가 장에서 배를 판 돈이 수십 냥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고령 땅을 벗어나 합천 어느 곳에 이르러 멀리 한 마을을 바라보니 주변이 모두 깨끗하고 맑은 시내가 둘렀으며 늘어진 버들이 줄 지어섰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유는 매우 반가워하며 글 소리 나는 집을 찾아 들어갔죠. 노인 한 분이 어린아이 8명을 데리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유는 곧 옷깃을 여미고 엎드려 절한 뒤 말하였습니다. 소생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자라서는 배움을 잃었사오니 원컨대 선생님을 모셔 그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노인이 고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었죠. 그러면 일찍이 읽은 것은 무슨 책이었던고? 원래 읽은 것이 도무지 없나이다. 노인은 천자문을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책이니 우선 이것을 읽으시게. 고유는 일어나 굳혀 인사하고 다시 꿇어 앉아 가졌던 배판 돈을 노인에게 드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약소하오나 이것으로 소생의 밥값으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 밥값은 걱정할 것 없거니와 앞으로 그대의 옷값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고유는 그 집에 머물러 살면서 천자문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아이들은 머리통 큰 것이 천자문을 읽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아른 채도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노인은 또한 고유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 성심으로 가르쳐 주었지요. 고유는 밤낮으로 오직 공부에만 힘쓴 결과 학업이 날로 늘어나 공부한 지 5, 6년이 지났을 때에는 벌써 문장과 사색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기뻐하여 한편으로 과거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였죠. 다시 몇 년 지나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체에도 모두 정통하여 과거를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노인은 만족한 웃음을 띠면서 말하였습니다. 자네의 문장과 재주가 이렇듯 발전하였으니 이젠 과거에 응시할 실력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고유는 자만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다. 지금 더 몇 년간 독서를 계속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과거장에 나가 한 번에 장원할 자신이 설 것이다. 10년이 되려면 아직도 몇 해가 남지 않았는가. 늦지 않았으니 더 공부하자. 그리고 노인께 살해하고 해인사에 들어가서 여러 스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돈 없고 염치 없는 가난한 선비이지만 절에 방 한 칸을 빌려 몇 년간 책을 읽고 싶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거둬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허락을 얻은 고유는 그날부터 공부에 얼마나 열중하였던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머리를 대들보에 달아매고 다리를 송곳으로 찌르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와 약속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때마침 숙종 대왕이 과거 시험을 열었지요. 고유는 이제야말로 자기의 넓은 학문과 세련된 문장이 좋기 문단에서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면서 과거장에 나갔더니 과연 병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왕은 고유를 불러보고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후손인가? 고유는 엎드려 고개 숙이고 아뢰었습니다. 고경명의 후손으로 아뢰나이다. 허허, 재봉에게 손이 있었구나. 재봉은 전란에 순절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살았는가? 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영남에 가 있었사옵니다. 그래 가정은 이루었는가? 왕이 다시 물었을 때 고유가 첫날 밤 아내와 더불어 10년간의 맹약으로 이별한 이유를 말했더니 왕이 다시 물었지요. 집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는데 가족 소식은 듣고 있었던가? 아내와 맹약이 있은 뒤부터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왕은 감탄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유를 고령 현감으로 임명하고 말고비를 끌 하인을 갖춰주어 금유안양의 영예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령 현감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던 고유는 따르는 사람들을 관사에 머무르게 하고는 해진 도포와 헌갓으로 거리 냉색을 차리고 처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마을의 집들도 몇치 안 남아 지난날 알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박좌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좌수의 외딸은 고도령과 혼인한 첫날 밤에 고도령이 말없이 나가 10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도령의 부인은 어질고 정숙하여 제 힘으로 지금 수많은 재물을 모았으며 이산 뒤에 100여 집이 모여 사는 마을이 다 그 부인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인을 고도령 댁이라고 하며 고도령의 유복자가 지금 10살인데 선생을 모셔다가 글 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또 방금 거린 잔치를 베풀어 고도령의 소식을 널리 알아보고 있으니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술과 밥에 배도 불릴 것이고 노자까지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는 아내의 지략에 깊이 탐복하면서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여 집 근처에 모여 있다가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에 와서 대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유는 아내가 산다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과연 집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는 곡식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큰 기와집이 나무숲 사이로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고유는 이 집이로구나 하고는 일부러 거린인 척하며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마당 안에는 거린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유는 곧바로 대청 위에 선뜻 올라섰지요. 거기에는 늙은 훈장이 관을 쓰고 앉았으며 곁에는 책을 가진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말했지요. 지나가던 거린이 밥 한 끼 신세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고유 앞으로 나와 공손히 절하고 말하였습니다. 높으신 성함을 듣기 원합니다. 내 성은 고가다. 고유가 대답하였더니 아이는 바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말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손님 처가의 성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은 곧 박좌수다. 이때의 부인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급히 아이를 불러 안으로 맞아들여 부부가 서로 붙들고 기쁨에 느껴 통곡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고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다가 도둑을 만나 노잣돈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두루 서당을 찾아다녔으나 사람마다 머리를 흔드니 별 도리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 모양대로 문정걸식을 했을 뿐이구려. 창피하지만 그래도 약속한 10년이 되었으니 이 꼴을 하고라도 돌아왔소. 그러나 부인은 약속한 대로 성공을 했는데 나는 걸객으로 굴러다니니 어찌 차마 얼굴을 들겠소. 그러자 부인이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의 일이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 쌓인 곡식이 수천석 있으니 이만하면 평생의 의식이 족합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을 더 구하오리까? 아무 염려 마세요. 이어 술상을 드리니 고유가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것을 내보내주면 좋겠소. 부인은 일 보는 사람을 시켜 다시 한 상을 잘 차려 내보내 주었습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입을 막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고유가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고 대기시켜 두었던 터라 술상이 나가자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관속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고유와 부인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부인은 웃음을 띠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돌아오신 줄 내 이미 알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거린 행색을 하셔서 속이고 있었습니까? 고유는 껄껄 웃으며 관복을 갈아입고 사랑에 나가 앉아 관속들의 문안 인사를 일일이 받았습니다. 다음 날 소잡고 술 빚어 멀고 가까운 곳에 남녀노소를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차렸습니다. 자리에서 부인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늘이 들어주어 우리 부부가 옛날의 맹약을 이루고 10년 뒤 오늘에 다시 모여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세하셨고 저도 부자가 되었지요. 여기에는 물론 멀고 가까운 여러분께 힘입은 바가 큽니다. 지금 제가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줄 모른다면 이는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 나누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이리하여 뜰 한복판에 돈과 곡식을 상같이 내다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겁고 기뻐 춤추고 뛰놀며 칭송이 우레와 같았지요. 고유는 부인과 더불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치를 잘함으로써 조정에 알려져 경상감사로 벼슬이 올랐다가 뒤에 참판에 이르렀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라고 사람인가 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고도령을 알아본 이웃들이 고도령을 장가 보내주고 그 스승과 스님이 거두어주니 고유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인의 공도 빠질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알고 다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람처럼 사는 방법인가 봅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사는 한 양반이 슬하에 아들 하나만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이웃 고을 한 양반가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며느리로 들이기로 하였지요. 혼례 당일 아침 일찍 아비는 처가로 혼례를 치르러 떠나는 아들을 붙잡고 처가에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요. 엄숙한 아비의 말에 아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 처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비는 그날 아침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아 급작스레 앓다가 죽었습니다. 신랑은 혼례를 하자마자 부고가 날아와 바로 상을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 좋은 혼례날 무슨 일인가요? 혹시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그런다는 소리를 들을까? 신부의 집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신랑은 초상을 치르고 맷자리를 잡으러 풍수쟁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처갓집 뒷산에까지 오게 되었지요. 풍수쟁이가 한참을 산을 둘러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이곳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만 산 아래 사는 양반의 집에서 과연 허락할지 그게 걱정이옵니다. 상주가 좌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산 아래에 있는 집이란 바로 자기 처가가 아니겠습니까? 상주는 한달음에 처가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처가에서는 사위를 만나자 슬프고 반가운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그래 정성껏 대접을 한 뒤 맷자리를 구하러 왔노라는 사위의 말을 듣자 다른 사람이라면 승낙하지 않을 테지만 자네가 부탁하는 데야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나? 하고 선선히 허락하였습니다. 상주는 몹시 기뻐하며 장인 장모에게 돌아가겠다 인사하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장모가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에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건너방에 잠깐 들러 자네 처나 한번 만나보고 가게나. 장모의 말에 상주가 사양하는 척하자 장모는 사위의 손을 끌고 들어가 딸과 마주 앉혀놓고 나갔지요. 처음에 상주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갑자기 춘심이 동하였는지 아내를 억지로 끌어당겼지요. 서방님, 상중에 이러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아내의 말이 들리는지 마는지 상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서 상주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장사 지낼 채비를 하였습니다. 운구를 운반하여 처갓집 뒷산에 와서 막 관을 내려놓으려 할 때였습니다. 처갓집에서 여종이 올라오더니 상주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작은 마님이 이제 곡을 하러 올라오시니 일꾼들을 잠시 물리쳐 주십시오. 잠시 뒤 상주의 처가 걸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관 앞에 엎드려 아이고 아이고 슬피 곡을 하더니 상주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낮부터 서방님이 오셔서 나와 한자리에 들었으니 무슨 표식이라도 남겨주셔야겠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제게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요? 나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문서 말입니다. 상주는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부녀자가 어찌 그런 난잡한 말을 한단 말이요? 빨리 내려가오. 그러나 상주의 아내는 끝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버텼지요. 문서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죽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두 내외의 목소리가 커지고 실갱이가 이어지자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던 삼촌은 조카를 욕하며 몰아세웠지요. 집안이 망하려니 세상의 별꼴을 다 보겠구나. 내가 상주로서 그런 해괴한 짓을 했다면 빨리 문서를 만들어 주어라. 날이 벌써 저물었는데 일꾼들이 다 흩어지면 어쩔 셈이냐. 삼촌이 재촉하자 상주는 하는 수 없이 어제 낮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문서를 받은 부인은 그제서야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돌아서서 너무하다는 둥, 채통이 없다는 둥, 저마다 상주의 아내를 욕했지요. 그런데 장사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상주는 병을 얻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남편 없는 여인의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더니 10달 만에 덜컥 아들을 낳았지 뭡니까. 그러자 시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서도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수군댔지요. 그 집 아들은 혼례를 올리던 날 아버지 상을 당하여 그날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소. 그러니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곤 하였지요. 사람들의 말은 더해지고 더하여져 급기야 시댁 집안 어른들까지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아두었던 문서를 꺼내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시비가 가라앉았지요. 사람들이 그 문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혼례를 하자마자 부친의 부고를 받고 갔던 사람이 장례 지내기 전에 자기 아내를 만나는 것도 벌써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만나서는 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떳떳한 성정을 가지고는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떳떳한 성정을 잃었으니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인 줄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혹 그의 씨라도 받아볼까 해서 마지못해 몸을 허락한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고 가만 생각해보니 부부간의 관계를 가진 일을 아무도 모르니 혹시나 남편이 죽은 뒤 자식을 낳으면 틀림없이 더러운 소문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기로 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서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여인의 성견지명에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훗날 자라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하지요. 부부가 잠자리 한 일을 문서로 남겨달라는 여인이 있다니요. 처음 들을 때는 해괴망측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큰일이 아니었겠나요? 남편의 훗날 죽음까지 대비하였으니 성견지명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성이 좋다고 해야 할지 참 모를 일입니다. 옛날 옛적 숭례문 밖 어느 마을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생의 집안은 대대손손 선비의 집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벼슬길과 멀어진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가세는 점점 기울어 숭례문 밖 다스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를 빌려 사는 형편인데다 쌀독이 비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이생의 아버지는 타고난 양반이라 분수를 지켜 태연히 살아갈 뿐 춥고 배고프다고 하여 지조를 바꾸는 법이 없었죠. 거기에 자식을 엄히 가르쳐 가문을 일으켜보려는 심산인지 이생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라고는 없이 매질을 해댔지요.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내 한 몸에 달렸거늘 아픈 매 한 번 지지 않고서야 어찌 고치기를 바라겠느냐. 이생은 나이 18살이 지나 이웃 고을의 몫이 성을 가진 훈장의 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혼인을 하는 날에도 이생의 아버지는 그날 읽을 책을 다 읽게 하였고 신부를 맞아 온 뒤에는 정해준 날 외에는 허락 없이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하였죠. 하루는 아버지가 이생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으리면 한식이로구나. 조상묘의 제사는 마땅히 내가 지내야 하겠지만 내가 혼례를 치른 뒤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 인정으로나 살이나 다 온당치 못한 일이로다. 묘소까지 백리 남짓한 길이니 내일 새벽길을 떠나 사흘 동안 부지런히 가면 제때에 가 닿을 게다.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면 반드시 성심을 기울여야 하느니라. 절하고 일어서고 나고 드는 데서 조금도 호롤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길을 갈 때 여인네나 상여를 만나면 꼭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도록 하여 마음속으로 깨끗이 하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생은 귀찮도록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생이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또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당부하였습니다. 먼 길을 가며 절대 딴 생각을 말고 경서 한 편을 속으로 외워라. 돌아오는 길에서는 꼭 음식을 주의하여 앓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느리라. 그런 아버지의 당부에 이생은 연신 네 대답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은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그래도 엄한 아버지 곁을 하루라도 떠나니 답답하던 속이 뚫린 것 같고 날씨도 청량한 것이 모처럼 살 것만 같았습니다. 이생이 남대문을 지나 내거리로 꺾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내거리는 한적하기만 하였는데
길 한편에는 말을 메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던 이생이 그 사내들과 눈이 마주치자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속닥거리더니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사내들이 이생에게 넙죽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처음 보는 사내들이 다가와 인사를 하니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사내들은 하나같이 사납고 건장해 보였습니다. 일이 분명 잘못돼 가고 있음을 직감한 이생이 돌아서자 다른 사내들이 이생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에 둘러싸인 이생 앞에 말고삐를 잡고 마부 하나가 다가오더니 말했죠. 저희 영감마님께서 예를 갖추어 모셔오라는 분부이시니 빨리 말에 오르셨으면 합니다. 이생은 덜컥 겁이나 소리쳤죠. 자네들은 어느 데 카인들인가? 나는 아무 친척도 없는 사람이네. 틀림없이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으니 빨리들 물러가게. 하인들은 더 말을 건네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생을 억지로 말 위에 올려 태우더니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은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이생은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에서 떨어질까 무서워 말을 끄는 사내의 허리춤을 꽉 움켜쥘 뿐이었죠. 이보시오. 우리 집에는 늙은 부모가 계시오. 형제도 없는 몸이니 제발 불쌍히 여겨 목숨을 살려주시오. 사내들은 애걸복걸하는 이생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좌우에서 말을 때려 몰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말을 몰고 들어가더니 작은 문을 몇 개 지나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덩그러니 큰 집이 우뚝 솟았는데 넓은 대청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사내들이 이생을 받들다시피 하여서는 대청마루에 얹어놓고 가버렸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탕건을 쓴 한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지체 높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생은 황망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이생을 붙들어 일으켜 앉히고는 인사말을 나눈 뒤 이어서 성명이며 문벌이며 나이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생이 일일이 대답하자 급기야 노인은 태어난 날과 시까지 묻더니 금세 미간을 펴며 기뻐하였습니다. 허허, 그래도 내가 방명한 사람은 아니로구나. 이생은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자신이 여기 끌려온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내 집은 대대로 역관 노릇을 하여 왔네. 벼슬이 이품에 이르고 살림이 넉넉하니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나 하지만은 식구라고는 이 몸뚱아리 외에 딸자식 하나뿐일세. 그런데 그것이 혼례 치른 지 나흘 만에 과부가 되었지 뭔가. 이팔청춘으로 빈방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 가련하게 그지없어서 집으로 데려오기는 하였네마는 조선에는 예의란 것이 있고 남들 눈도 있어 재가를 시키지 못하였네. 이래저래 3년이 되어가는데 근자에는 밤마다 슬피 우는 소리를 듣자니 곡소리 마디마디 서름이 맺힌 것이 내 가슴이 다 녹아버릴 것만 같았네. 아마 길 가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할 것이거늘 하물며 혈육이라고는 딸자식 하나뿐인 이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그래 종들을 시켜 새벽에 길거리에 나가 잘났든 못났든 귀하건 천하건 간에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무작정 데려다가 딸의 운수를 시험해 보려고 했네. 그런데 뜻밖에도 그대가 내 딸의 사주팔자와 신통이 맞아 떨어지네 그려. 홀로 된 저 아이를 자네가 맡아주기를 천만 번 바라는 바일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생은 눈이 더욱 휘둥그레져 감히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고단한 봄밤의 닭이 이미 울었으니 이 새벽에 첫날 밤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게. 주인 노인은 이생을 붙들어 일으켜가지고 손을 이끌었습니다. 행랑치를 지나 한 곳에 이르니 그곳은 바로 꽃나무를 심은 동산이었습니다. 수백 보나 되는 동산을 담장으로 둘러치고 담장 안에는 연못이 있었지요. 연못가에는 쪽배 한 척이 메어 있는데 두세 사람이 타기에 맞춤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쪽배에 같이 올라 연못을 건넜습니다. 물 위에는 소담스런 연꽃들이 어여쁜 자태를 뽐내며 기이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가운데로 얼마쯤 배를 저어가니 조그마한 섬이 우뚝 솟아 있었고 조그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물가에 배가 닫자 노인은 이생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생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보이는 것마다 기이한 풀과 묘한 바위,
아름다운 꽃들과 고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한 풍경이었지요. 조금 지나 젊은 여인 둘이 나와서는 인사를 하며 이생을 안내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안에는 등잔의 불빛이 흔들거리고 향기로운 연기가 감실감실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리한 노인 옆에는 젊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은 고요한 달인 듯 이슬 머금은 꽃인 듯 어여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생이 주춤거리며 방으로 들어서자 낭자가 조심스레 나와 이생을 맞아들이고 나부시 절을 하였습니다. 이생은 머리를 움츠리며 겨우 답례를 하고는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죠. 잠시 후 하인이 음식을 들여왔습니다. 산해진미가 다오르고 진귀한 그릇들이 상위에 그득 놓였습니다. 이생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뿐 감히 수저를 들지 못하였지요. 옆에 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철없는 것이 누리는 부귀는 다 내 재산 덕일세.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저 아이를 자네 본처와 마찬가지로 은정으로 대해주고 못된 말과 질투가 금슬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네. 그렇게만 되면 100년 무궁한 낙을 누릴 걸세. 그저 자네 처신에 달렸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노파가 들어와 비단 이부자리를 펴놓고 이생더러 신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생은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또 낭자를 부축하여 이생과 나란히 앉힌 다음 신방의 주렴을 내리고 병풍을 둘러쳤습니다. 이생은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거리며 나무꾼 총각이 선녀를 만난 듯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촛불을 끄고 베개를 나란히 한 채 정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에야 이생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 하니 옷이 하나도 없었죠. 이상하여 낭자에게 물으니 남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본을 떠서 새 옷을 마르려고 감히 몰래 내보냈습니다. 말이 끝나기 바쁘게 노파가 무늬 고운 반지꼬리를 들여왔습니다. 새 옷이 다 되었으니 어서 입어보시지요. 눈이 부실 듯한 비단으로 지은 옷이 몸에 꼭 맞았습니다. 이생은 기뻐하며 새 옷을 입고 식사를 하였지요. 잠시 후 노인이 들어와 간밤에 잘 잤느냐고 인사말을 건네자 이생은 더듬더듬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빈천한 사람에게 이리 은정을 베풀어 정중히 붙드시니 오래 머물러 하찮은 정성이나마 표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묘제사가 얼마 안 남았고 갈 길은 멀어 한 시각이라도 지체하다가는 기일을 놓칠 듯하니 이제 그만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조상의 묘가 여기서 몇 리인가? 백열이 남짓하오이다. 고생 걸어서는 사흘길이 되겠네만 걸음제 말을 타고 급히 가면 반나절이면 가닥했네. 이틀 동안 더 묵게. 이 늙은 것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부친께서 엄하게 훈계하였사온데 소생이 여기서 지체하다가 나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말 타고 호기 있게 갔다 오면 일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다시 생각해 주기 바라오이다. 내가 벌써 잘 생각해 보았네. 일이 잘 될 테니 아무 염려 말게. 실은 이생도 떠나기 아쉽던 참이라 그 말을 들으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생을 이끌고 동산의 정각과 목 가운데의 정자, 술숲과 대밭을 두루 구경시켰습니다. 눈이 확 열리고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지요. 내 성은 김이요. 벼슬은 중추부지사네. 세상 사람들은 내 집 재산을 두고 나라 안에서 첫째가는 부자라고들 보태어 소문을 내내 그려. 그래서 하잘것없는 이름이 원근에 널리 알려졌네. 자네도 혹 들었는지 모르겠네. 한간에 사람이나 밭 가는 농부들도 다 아는 이름이 아니오이까. 소생은 우레 같은 성함을 익히 들어온 바로소이다. 내가 아들이 없다 보니 후원을 대골 동산처럼 꾸려놓고 그걸 낙으로 삼고 있네. 이곳에 나무며 꽃이며 정각이며 다 내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생은 네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 이생은 길을 떠났습니다. 팔팔한 말을 타고 종들이 뒤를 따르니 행차가 당당하였지요. 날이 저물기 전에 조상의 산소가 있는 오리밖에 다다랐습니다. 이생은 헌 옷으로 갈아입고 조상의 묘를 보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데 길 옆에서 하인 하나가 말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다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달려 김노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인이 또 만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자네가 걸어서 갔다 올 줄 알지. 말을 타고 갔다 올 것은 짐작도 못할 게 아닌가. 백리기를 하루에 다녀왔다고 하면 내 집에서 있었던 일이 다 드러날 테니 그걸 어쩌겠나. 약주한 날까지 우리 집에서 더 묵다가 돌아가는 게 나을 듯하이. 노인의 만류에 이생은 또 꿈 같은 날을 보내며 정이 푹 들었습니다. 여인과 헤어질 날이 되자 눈물이 절로 흘러 얼굴을 적시는데 여인이 다시 만날 날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엄한 부친이 계시니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없는 처지요. 봄가을 시제에 내가 대신 가게 되면 오늘처럼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이별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소. 그러니 낭자는 홀몸이나 같은 처지요. 이생은 아직 젊은 나이라 어릴 적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원래부터 이생은 붓이 주머니를 가지는 것이 큰 소원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 장만할 길이 없었죠. 여인이 고운 비단에 정성껏 술을 넣어 붓이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주자 생은 진귀한 보물처럼 늘 만지작거리던 터라 훌쩍 손에서 놓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양을 본 낭자가 귀띔하였죠. 그 주머니를 큰 주머니 안에 감추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이 주머니만 차면 두드러지게 눈에 띌 것이 아니옵니까? 이생은 낭자의 말대로 붓이 주머니를 배주머니 안에 넣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녀온 인사를 올리자 이생의 아버지는 조상의 무덤이 여전하던가 길에서 마음속으로 재계를 정성껏 하였는가를 꼬치꼬치 캐물었죠. 이생이 묻는 대로 자세히 대답을 하자 여지없이 곧 글을 읽으라고 엄하게 명했죠. 방 안에 이생은 입으로 웅얼웅얼 글 읽는 소리를 내었지만 생각은 늘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생의 아비가 이생에게 안방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자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안방에 들어가니 찢어진 창문지에서는 뼛속을 쑤시는 찬바람이 불어들고 이불에서는 이와 벼룩이 물어뜯고 난리였습니다. 부시시한 머리에 앙상하게 여인 얼굴에 때가 꾀죄죄한데 부인이 그래도 남편이 온다고 일어나 맞아들였습니다. 이생은 그만 정이 뚝 떨어지는 듯 싶어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생각에만 골똘하였습니다. 전날의 아름다운 여인과 놀던 일은 꿈만 같은데 앞으로 만날 날은 요원하니 한탄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이생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렇게 한숨으로 잠 못 들고 뒤척이다 새벽 달기 울릴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높이 뜨도록 깨지 못했습니다. 이생의 처가 동틀 무렵 먼저 일어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전에는 금슬이 좋아 늘 잘 대해주더니 이상하게 조상 묘소에 갔다 온 뒤로 이렇게 찬바람이 도는 것이 분명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의심을 품고 이생을 지켜보던 아내는 어쩌다가 생이 차고 다니는 배주머니를 보니 전에는 홀쭉하던 것이 지금은 이상하게 불룩해 보였습니다. 그래 저 배주머니에 다른 여자의 정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가 보다 하고 몰래 안을 뒤져보니 과연 자그마한 비단 주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단 주머니 안에는 붓이와 붓잇돌이 들어있고 은동까지 있었죠. 천은 분기가 치밀어 그것들을 상위에다 버려놓고 이생이 깨어나면 망신을 주리라 별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생의 아버지 이 노인이 서슬이 펄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돼지 같은 것이 아직도 잔단 말이냐? 그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글을 읽겠느냐? 문을 벌컥 열고 욕을 하는 바람에 이생은 엉겁결에 일어나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이 노인은 눈을 굴리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띄자 놀랍고 분하여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리곤 이생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 사정없이 매를 쳤습니다. 생이 아픔을 참다 못해 낱낱이 사실대로 말하자 이 노인은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지요. 그래 그 길로 건장한 하인 하나를 얻어 당장 김노인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김노인은 워낙 큰 부자라 내로라 하는 문관 재상에 와도 앉아서 맞이하는 판인데 하물며 한간한 뱅이 훈장이 하인 하나를 보내어 부르니 얼마나 우스웠겠나요. 다만 딸의 몸을 이미 맡긴 터라 멸시를 참고 서둘러 말을 몰아 이 노인 집으로 왔습니다. 이 노인은 대뜸 목에 핏대를 돋우며 욕을 하였습니다. 예의를 무너뜨려도 분수가 있는 법이요. 음탕한 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안 될 일이려니와
어째서 내 아들까지 그르친단 말이오? 종들에게 사위를 맞으라 불렀는데 잘못 데리고 와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니 피차 불행 아니오? 이미 저질러 놓은 일, 이제는 한강에 배 떠나간 자리이고 공중에 구름 거친 셈이오. 두 집이 정리하여 서로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이지. 하필 남의 부족한 점을 큰 소리로 욕할 것이야 있소. 이 노인은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아들과 내 딸이 부부간에 정을 맺었던 것은 피차 잊어버리고 두 집 간에 서로 난처한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오. 김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김 노인이 비에 젖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 노인은 대뜸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난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서 어째 내 집에 다시 발길을 한 것이오? 교회에 나갔다가 공교롭게 소나기를 만났구려. 이 근방에는 다른 아는 사람이 없기에 감히 귀댁에 들어와 비를 잠시 피하려 하니 부디 양해를 바라오. 이 노인은 지난날 큰 소리로 다툰 것이 머쓱했는지 웃으며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오랜 장맛비에 혼자 앉아 답답하던 차이니 어서 올라와 환담이나 나눕시다 그려. 김 노인은 정중히 예의를 차리고 나서 재미나는 이야기판을 벌였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로 시간이 흐르니 지난 일은 아예 내비치질 않았지요. 이 노인은 한평생 마을 구석에 눌러 박혀 살아온 훈장이라 종일 가도 가난살이 이야기뿐이었지만 김 노인의 이야기는 그와 달라 진귀하고 구수할 뿐만 아니라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 비위를 맞추어 주니 이 노인은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김 노인은 이 노인의 마음이 느슨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종을 불러 말했지요. 내가 바삐 다니다 보니 속이 비어 시장하구나. 빨리 주머니에 있는 남은 음식을 가져오렸다. 종이 진수성찬을 올리자 김 노인은 잔에 가득 술을 부어 이 노인에게 공손히 권하였지요. 이 노인은 침이 꼴강 넘어갔으나 손님에게 대접을 받으려니 체면에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한 잔 술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나누는 터에 하물며 우리야 이미 서로 낯을 익힌 사이가 아니겠소. 같이 앉았다가 혼자 마시는 법이 어디 있겠소. 김 노인이 바싹 권하자 이 노인은 그만 말이 막혀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기분이 좋아져 가슴에 쌓인 온갖 시름이 구름 사라지듯 하였습니다. 워낙 탁배기에 남을 안주밖에 모르던 사람이 진수성찬의 좋은 술을 마시니 취기가 뻗쳐 정신은 몽롱해지는데 하늘이 밝으니 즐겁기만 하였지요. 이 노인은 한껏 즐기다가 돌아가는 김 노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좋은 술동무여. 꼭 자주 들러주길 바라오. 오늘 마침 비가 오기에 다행히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소만 관청일도 바쁘고 내 집일도 많아. 종일 바삐 돌아치는 처진이 어찌 몸을 빼올 수 있겠소이까. 이 노인은 문 밖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취한 김에 방 안에 들어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김 노인을 칭찬하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니 어제 일이 잘못 후회되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한편 김 노인은 종을 보내어 이생의 집 동정을 몰래 살피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종이 돌아와 알렸습니다. 이 노인네 집에서 닷새 동안 끼니를 끓이지 못하여 내외가 다 쓰러졌는데 보기가 참혹하였습니다. 김 노인은 그 길로 이생에게 편지를 써서 쌀 10섬과 돈을 보냈습니다. 이생의 집에서는 모두가 기뻐 야단하며 진수성찬으로 배를 채웠지요. 그러나 이 노인에게는 짐짓 다른 데서 구워온 것이라고 둘러대어 알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이 노인은 하도 배가 고팠던지라 꼬치꼬치 따져 물을 새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록 끼니 걱정이 없는 것이 이상하였다지니 이생은 할 수 없어 연유를 사실대로 낱낱이 말하였지요. 이 노인은 벌컥 성을 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어찌 앉아서 남의 물건을 명색 없이 받는단 말이냐. 이왕 지나간 일이니 먹은 것은 토해 낼 수 없거니와 갚을 길도 없는 노릇이로다. 이후로는 아예 그런 짓을 말아라. 이생은 네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돈이 다 떨어지니 또 그전처럼 굶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본래 살림살이는 영 놀보지 않는 성미였지요. 그래서 이생과 그의 어머니가 윗돌 뽑아 아래를 고이고 아랫돌 뽑아 윗돌 꼬이는 식으로 근근히 살아온 터였습니다. 그것도 한정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생의 집 형편이 그 모양이 된 것을 알자 다시 쌀 10섬과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죠. 당장 죽게 된 부모를 보며 애간장을 태우던 이생이었습니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남의 뒷간을 쳐내는 일이라도 할 판이었는데 하물며 호의로 주는 물건을 안 받을 리 있겠습니까? 이생은 사양하지 않고 받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 노인은 앓으며 정신이 가물거리는 중에도 그저 먹을 것만 찾고 있었죠. 이생은 서둘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노인이 병을 털고 일어났는데도 맛 좋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긴 이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단 말이냐? 이생은 또 사실대로 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급한 때마다 도와줄 수 있다더냐? 앞으로는 아예 받지 마라. 정 그럴 셈이면 내 볼기를 쳐야겠다. 이생은 또 네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편안히 누워 걱정 없이 대여섯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쌀독이 또 비게 되니 속이 타기는 전보다 10배나 더하였죠. 날이 갈수록 고생은 점점 심해갔습니다. 이 노인은 제사마저 제대로 지내지 못하여 울적한 마음으로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속만 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사내 하나가 돈꾸러미를 가지고 와서는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노인 집에서 보내온 것이었죠. 이생은 전번에 아버지의 엄한 말을 들은지라 사양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하였죠. 남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제사에 쓸 물건을 보내준 것인데 아예 물리쳐버리면 인정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아니 될 일이다. 절반만 받고 절반은 돌려보내면 양쪽이 다 알맞을 것이니라. 이생은 아버지 말대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김노인은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와서 이생을 찾았습니다. 이생이 또 물리치려고 하니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이왕 만든 음식을 그냥 돌려보내 내버리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오늘은 맛보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배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으니라. 김노인과 이노인은 마주 앉아 향기로운 술을 기울이고 온 집안이 왁자하니 둘러앉아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불렸죠. 김노인은 은근히 이 노인에게 잔을 권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보니 그대로 곤드레만드레가 되었죠. 마음이 너그러워진 이 노인은 아들을 앞에 불렀습니다. 내가 김씨 때 규수와 본디 생판 모르는 남남이었다만 생각지 않은 연분을 맺게 되었으니 이 역시 인연이 아니겠느냐. 내가 매정스레 발길을 끊어 남의 한평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야 있겠느냐. 오늘은 밤이 참 좋구나.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너라. 며칠 동안 눌러있지는 말고. 이생은 뛸 듯이 기뻐 얼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김노인은 절을 하며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이생을 말에 태워 자기 집으로 보냈죠. 그러고도 이 노인이 마음을 고쳐먹을까봐 염려되어 저녁 때까지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생이 다음날 아침 돌아와 아버지에게 문안을 하러 들어가니 이 노인은 어제 일을 까마득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이 나들이 옷차림으로 들어오자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려고 옷을 차려입었느냐? 이생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 노인은 후회도 되려니와 부끄럽기도 하여 아들을 탓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생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아들의 말이라면 그대로 들어주며 야단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의식과 제사에 소용되는 것은 김노인 집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날마다 술과 음식을 싣고 와서 속을 터놓고 세상의 일을 의논하곤 하였지요. 이 노인은 가난살이 끝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염발이 희도록 낙이라고는 모르다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고 또 날마다 즐겁게 술을 마시니 이제야 살 재미가 생겼습니다. 지난날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가 쳐졌죠. 하루는 김노인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개 아들이 우리 집에 자주 다니게 되니 자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소이다. 그래 이제부터 내 집에 발길을 끊어 주었으면 하오.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놀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며느라기를 몰래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 남의 눈에 종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오리다. 대개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선비로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본댁이 있는 터이니 결코 작은 댁을 집안에 둘 수는 없을 것 아니요. 무슨 묘책이라도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내 귀댁 곁에 집 한 채를 따로 지어 아침 저녁 다니기 편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댁의 생각은 어떠하오? 집을 짓되 크게 지어서는 안 되리다. 수발드는 종들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고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 들여서도 안 되리다. 우리 집안의 검소한 가풍을 허물 수는 없소이다. 그리하오이다. 김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훌륭한 제목과 기와를 내어 곧 고래등 같은 큰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지어놓은 집을 보니 이 노인의 뜻과는 애당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어쩔 수 없는지라 이따금 혀를 끌끌 찰 뿐 그냥 김노인에게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 집은 댁의 맞자손을 위한 것이외다. 내가 가만히 보건대 그대는 속에 진주 보옥을 품고 있건만 세상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리요. 댁의 아들 며느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응당한 일이니 큰 집이 없어서야 되겠소. 김노인의 말에 이생의 아버지는 몹시 흐뭇해하였습니다. 집이 다 되자 김노인은 밤에 딸을 이생의 집에 보내어 시부모와 본댁의 인사를 올리고 그대로 새 집에 눌러 살게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작은 잔치, 닷새 만에 큰 잔치를 벌이니 시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요. 안팎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뻐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도 새 집에서 자는 일이 잦았고 결국 새 집으로 모두 이사하여 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이생은 끼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을 했고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렸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돈도 돈이지만 정성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생 아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김노인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이 필요한 법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연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김덕춘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덕춘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덕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성화로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머리가 그리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과거만 보러 가면 진사시건 생원시건 낙방을 하니 그 부모도 단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평소 성실하고 요령이 없는 성격인데 달리 할 일이 없어 자기 아들들을 가르치다가 동네 아이들 소학이나 가르치며 살았지요. 그런 덕춘에게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황금두꺼비 연적이었지요. 그 연적은 옛날 덕춘의 오대조 할아버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황금 연적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덕춘의 집안은 재산이 늘고 자손도 번성하여 덕춘의 아버지는 절대로 팔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긴 보물이죠. 덕춘은 황금 연적을 병풍 뒤 벽장 안에 깊숙이 넣어놓고 매일 아침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충청 경상도 일대에 한 달 동안 큰 비가 내리더니 급기야 큰 홍수가 나고 모든 땅이 물에 잠기거나 쓸려가 농토가 황무지로 변해버렸으니 농사도 말짱 헛일이 되고 말았지요.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한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동량지를 하고 살거나 화정무리가 돼 민가를 노략질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니 좀 사는 집에는 여지없이 불안당들이 쳐들어와 조금 남은 양식과 가축들을 끌고 가버렸죠. 이런 소문을 익히 알고 있던 덕춘이 생각하니 자신의 집에도 머지않아 화적이 쳐들어올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심초사로 밤잠을 설치는데 한밤중 고을의 소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화적대가 나타났다! 화적대가 나타났다! 아니나 다를까 화적대가 마을에 출몰한 것입니다. 순간 덕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벽장 속에 숨겨둔 황금 연적이었지요. 당황한 덕춘은 종으로 부리던 기동을 불렀습니다. 기동은 몸이 날래고 평소 덕춘이 믿고 부리던 종이라 황금 연적을 맡기려 한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화적대가 우리 집으로 몰려올 테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할 것이다. 기동이 너는 걸음이 날래니 서둘러 이 연적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 있다가 화적대가 물러가면 내려오도록 하거라. 제 걱정은 마시고 나으리 몸조심하십시오.
기동은 덕춘에게 받은 보따리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돌아보니 덕춘이 집은 소란스럽고 환하게 불이 밝혀 올랐습니다. 화적대가 들이닥친 게 분명해 보였지요. 다시 한참을 내달려 산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긴 기동은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쉬려니 기동은 주인 어른 덕춘이 준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했지요. 그리 무겁지도 않은 보따리인데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이 보따리만 챙겨보냈으니 분명 보물임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기동은 도무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보따리의 매듭을 풀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 두꺼비 연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누런빛에 취했는지 기동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주인 집은 화적대에게 재물을 빼앗겨도 논밭이 많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기동 자신은 앞으로도 평생 노비로 살게 될 게 뻔하니 이참에 보물을 품은 채 도망쳐 제 살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밤새 산을 넘어 서해의 한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기동은 어물도가에 그 보물을 헐값에 맡기고는 고기들을 싹쓸이에 샀습니다. 어떤 생선은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말리기도 하는 등 제법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 청주, 충주, 한양으로가 팔았지요. 장사가 잘 돼 기동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곤 색시도 얻고 자식도 얻어 오붓한 가정을 꾸며 잘 살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덕춘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동만을 기다렸으나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습니다. 기동이 황금 두꺼비 연적을 가져간 이후로 덕춘의 집안은 이상하게 가세가 점점 기울어 이제는 끼니조차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머슴들도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집안에는 아들 형제와 내외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밭대기 하나를 팔아 한 해를 버텼으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요. 그러다 덕춘은 서해안 어느 바닷가 마을에 기동이 부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기동만 찾게 된다면 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전처럼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요.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두어 달 동안 헤맨 끝에 기동이 산다는 서해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덕춘은 묻고 물어 겨우 기동네 집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문을 연 기동은 깜짝 놀랐지요. 덕춘이 꼬질꼬질한 행색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찌 되었건 간에 기동은 덕춘을 방으로 모셔놓고는 밥상부터 차려주었지요. 밥상을 받아든 덕춘은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덕춘의 모습을 본 기동은 미안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덕춘이 식사를 다 마치자 기동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너를 찾아온 것은 내게 죄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다. 풍문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되었다기에 너를 노비 문서에서 지우는 대신 돈을 좀 변통해 굶주림을 면기 위해 왔으니 안심해라. 기동은 덕춘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치며 말했지요. 죄송하게도 나으리 되게 귀중한 보물이라 팔아 없앨 수가 없어. 그걸 담보로 생선 장사를 해 돈을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요. 겨우 이 집과 논 몇 마지기를 샀습니다. 어물도가에 진 빚도 있고 해서 논을 팔아 황금 연적도 찾고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덕춘은 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이 걱정이었으나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죠. 보름쯤 기다리자 기동이 내놓은 논 일부가 팔려 황금 연적은 도로 수중에 돌아왔으나 종문서를 환퇴할 수 있는 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고 있을 가족이 걱정되어 보찜을 메고 집으로 가려 하자 기동이 여기저기서 변통해 온 노자 10량을 주자 그걸 받아서 집으로 향했지요. 한 달여 남짓을 쉬지 않고 걸어 잊을 집도 멀지 않았고 피곤도 하여 쉬어 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갯마루 소나무 밑에서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는 앉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옆에 바위가 있어 황금 연적을 올려놓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요. 찬란한 황금빛에 눈이 부시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금방이라도 두꺼비가 뛰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왕명으로 중국 사신길에 올랐다가 중국의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황금 두꺼비 덕에 그때부터 재산이 늘고 자손도 번성해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팔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기신 보물이 아닌가. 덕추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모를 시간에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후드득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죠.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큰 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급히 갓과 두루마기를 벗겨 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 피할 곳이 마땅찮아 비를 맞은 채 달리다 빈 움막집을 찾아 뛰어들었습니다. 큰 소나기에 온몸이 흠뻑 젖어 옷을 벗어 말리려던 차에 아차 싶은 생각이 났죠. 황금 연적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쉬던 그 바위 위에 연적을 올려놓은 채 비 피하는 것이 급해 그냥 온 것이죠. 이거 큰일 났다. 때마침 소낙비는 잦아들었고 덕추는 아까 쉬던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비까지 내렸으니 그 자리에 황금연적이 그냥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고갯마루로 달렸습니다. 무릇 양반은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는 것이지만 덕추는 달리고 또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그곳에는 웬 노인 한 사람과 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지요. 입은 옷차림과 옆에 매여 있는 말을 봐서는 부잣집 대감과 그 마부 같았습니다. 그러나 황금 두꺼비 연적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위 위는 물론 주변을 샅샅이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죠. 얼굴이 노랗게 굳어진 덕춘을 보며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얼 잃어버렸소? 덕춘이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노인은 마부에게 명령조로 말했지요. 예, 그 물건 돌려드려라. 마부가 머뭇거리며 내놓지 않자 노인이 다시 엄하게 말했습니다. 물건에 임자가 나타났으니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것인데 무얼 망설이는 게냐? 그제야 마부는 덕춘에게 황금연적을 내주었습니다. 덕춘은 그런 마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보물임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엽전 꾸러미를 마부에게 내밀었죠. 그러자 지켜보던 노인이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상금을 줄 테니 그분한텐 한 푼도 받지 말거라. 그러시면 제 인사가 아니지요. 덕춘이 엽전을 다시 건넸으나 마부는 상전의 명이 있어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르신이 사시는 동네와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후일에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는 뭔 은혜? 주운 물건 임자에게 돌려줬을 뿐이요. 남의 재물에 검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법이요. 나는 살아가기 궁색한 형편이 아니니 그대나 빨리 돌아가 식구들 걱정이나 덜어주시오. 말을 마치기 바쁘게 노인은 말에 올라타 서둘러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아까 비를 피하던 움막으로 돌아온 덕추는 널어놨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뒤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내를 만났습니다. 비 온 뒤에 산골 개울이 합쳐져 급류를 이룬 넓은 내였죠. 덕추는 두루마기와 바지를 벗어 똘똘 뭉쳐 어깨에 얹고 냇물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내는 산골 물이 합쳐 급히 흐르는 데다 여러 곳에 웅덩이진 데가 있어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날 따라오면 얕은 데로 건널 수 있습니다. 덕추는 그 청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청년이 갑자기 어이쿠 소리를 내며 물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덕추는 급히 냇가로 나와 떠내려가는 청년을 따라 달렸습니다. 잠깐 그렇게 달리다 보니 한쪽에서 청년 몇이 물속을 훑어 고기를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젊은이들, 누가 저 사람 좀 건져주시오. 내 엽전 8양을 내겠소. 물이 깊고 물살이 세.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까짓 8양의 목숨을 건단 말이오. 그럼 이 황금 두꺼비를 주겠소. 정말이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거짓말을 하겠소. 덕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청년이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능숙하게 헤엄을 쳐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청년을 향했습니다. 그 청년은 초주검이 된 사람의 상투를 잡아 끌며 냇가로 나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지요. 같이 고기 잡던 친구들이 몰려들어가 합심하여 두 사람을 넷뚝으로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청년에게 먹은 물을 토하게 하자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듯했으나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 덕추는 다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냇가에서 가까운 동네로 옮겨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간호하던 덕춘이 청년들에게 말했죠. 젊은 목숨 하나 살려줘서 참으로 고맙소. 내 약속한 대로 이 황금 두꺼비를 주겠어. 황금 두꺼비를 받은 청년들이 돌아가고 덕추는 계속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년은 의식이 돌아왔고 기운도 조금 나는 것 같았죠. 그래 덕추는 집주인에게 엽전단 양을 주어 살해한 뒤 청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도착한 그의 집은 으리으리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 들은 하인들이 덕춘을 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떡 벌어지게 차린상이 들어왔고 하인 하나가 그의 앞에 공손히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물에 빠지신 분은 이 집 도련님입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인 도련님을 살려주신 은혜 뭐라 감사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이웃 고을에 사는 친구분 생신 잔치에 가셔서 저녁 때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게 술을 올리게 하라는 도련님의 분부이십니다. 하오니 잔을 드시지요. 덕추는 반주에다 고기며 전이며 산채 등 진수성찬을 즐긴 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술시중을 들던 하인이 극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시면 주인 양반께 제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덕추는 할 수 없이 다시 주저앉아 집안 걱정,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일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나더니 한참 시끌벅적하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사랑방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노인이 덕춘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문의 3대 독자인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백골런망이로소이다. 고개를 드는 노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금 연적을 돌려준 바로 그 영감이었습니다. 하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언제 어떻게 은혜를 갚나 걱정했더니만. 옳거니 어제 고갯마루에서 바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시작된 얘기가 자세하고도 길어져 황금 두꺼비가 3대 독자 외아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된 노인은 500냥을 풀어 그것을 찾게 했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황금 두꺼비를 받은 덕춘이 작별을 고하자 더 묵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양식 없는 식구들이 궁금하다는 말로 사양하자 노인은 200석가량 추수되는 토지 문서와 1,000냥의 돈을 내주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 토지가 아깝고 또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제발 부탁이오니 받아주십시오. 노인이 끝까지 애원하니 덕추는 더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연적은 복을 불러들이는 희귀한 보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황금 연적이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덕춘의 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대대손손 재산도 늘고 자손도 번성해 행복하게 살았다죠. 하지만 꼭 연적 때문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자신의 보물까지 던져주며 구하는 덕춘의 마음씨에 하늘도 감명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보물은 황금 연적이 아니라 덕춘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